네, 반갑습니다. 조우석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무사히 끝내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했을 때 저를 도와주는 인턴 요직원이 있습니다. 서동화 씨라고 하는 분인데 2012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옆에서 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묘한 표정, 찡그리는 얼굴을 계속 보내서 저는 불안했는데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 왜 겁을 줬냐고 물어봤더니 서동화 씨 25살인데 그 여성이 듣기에 제 첫 번째 강의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표정을 지은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충격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올드미디어, 신문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편안하고 어렵은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사람 앞에 쓰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카메라 앞에 쓰는 거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오케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최 측에서 저를 꼬셨습니다. 뭐라고 꼬셨냐면 강의할 때 때로는 욕이 나올 수도 있다. 상관없다. 해라. 정 화나면 책상도 들어보라. 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상을 들어엎고 생술을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 제 얘기의 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있고 우리 네티즌들 충격을 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느냐 하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 제목은 문화예술은 왜 좌파들의 세상인가 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문화예술은 왜 좌파들의 세상인가. 영화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분은 영화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때 제가 연휴가 꽤 길었죠. 빈둥빈둥 하다가 TV를 좀 멀거미 몇 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본 게 1000만이 넘어간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개봉 때도 봤지만 유심히 봤습니다. 이걸 열심히 보고 또 뭐를 봤냐. 웰컴 투 동막골을 그 다음날 또 어느 프로에서 해주더라고요. 또 그것도 봤습니다. 예전에 봤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중앙일보의 간부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봤습니다. 꼭 10년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하고 또 다르게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자, 왕이 된 남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세상을 선악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이걸 보고 야당 대표로 있는 지금 새민연의 대표로 있는 문재인 의원이 자기가 모시던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문재인이었다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뒤 맥락을 아니까 결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해를 어떻게 그리느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완벽한 오마주로 그렸습니다. 이거는 시나리오 쓴 작가가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병헌이 주연을 했죠. 백성을 하늘같이 섬기는 게 진짜 왕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백성의 고열을, 백성의 기름을 빠는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진짜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민 대통령 노무현을 은근히 바탕에 끌고 들어갑니다. 양반, 부자 증세를 해서 나라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는 식의 암시도 여러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화는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가벼운 선악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정상일까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한 100만 명 본다면, 아니 영화를 감독한 친구 포함해서 지네 친구들이 100명 정도가 봤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1000만이 봤다?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또 이런 게 우리 영화판의 줄이라고 하면 영화판 전체가 병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웰컴 투 동막골을 봤습니다. 저 이거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은. 웰컴 투 동막골은 2005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미군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마구마구 살상해도 된다고 하는 식의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인민군 장교는 아주 의젓합니다. 키도 큽니다. 저처럼 작지 않고 제일 크게 큰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배우로. 은근히 동막골에 있는 국군, 인민군의 왕초 노릇을 하고 있는 걸 전 새삼 봤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대신 국군 장교는, 거기에 등장하는 제3의 국군 장교는 동막골 주민들한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마을 촌장을, 연상을 이겨놓습니다. 총대로, 개머리판으로. 거기에 나오는 국군 장교는 탈영병으로 그러집니다. 따라서 웰컴 투 동막골은 제가 볼 때는 국군이 싫어서 탈영한 국군 장교를 집어넣고 왕노릇을 하는 인민군 장교를 집어넣습니다. 의젓한 사람 집어넣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국군하고 인민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엔군, 미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상상력에, 영화적 상상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화는 무제한의 해방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몽유병자들의 헛소리 하는 공간이 영화가 아닙니다. 엄연하게 인민군 복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국군의 손을 잡고서 미군기를 때려 부신다? 10년 전에 이 영화를 공동 관람했을 때 그때도 저는 깨름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영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거의 700만이 들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못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때깔도 좋습니다. 연기도 좋았습니다. 자, 영화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90년대 말부터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거의 초창기에 히트를 친 영화 중에 하나가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도 개봉을 했습니다. 이거의 주제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구해서 그걸 보십시오. 파일로 보시거나 DVD를 보시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형제 포함해서 가족이 파괴됩니다. 파괴되는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설정입니다. 무차별로 징집하는 바람에 형제가 헤어져야 됐다 하는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잔혹성을 고발하면서 왜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됩니까? 전쟁의 방아선은 누가 당겼습니까? 북한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을 공권력으로 설정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영화입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짜 유명한 영화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 괴물이 있습니다. 한강에 야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괴물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어디 강연을 하면서 마침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강연을 들은 사람이 한 200명 가까이 됐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30대. 어느 중요한 기관에 신입들이었는데 거의 100사람이, 200사람이 다 영화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사는 괴물이 왜 괴물이 됐지요?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미군 아이가
독극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괴물이 생겼다라고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년 전 영화니까 기억을 해야겠죠. 그날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10대 시절의 영화를 봤겠죠. 여러분, 그 영화에 등장하는 미군은 한 명입니다. 군의관입니다. 짧게 영화 초창기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의 여파는 미군은 뭔가 수상하고 한국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존재, 괴물을 키우는 나쁜 나라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할리우드 좌파, 유명한 좌파 극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가 좌파의 메시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주인공부터 조연까지 다 좌파 인물로 끌고 갈 필요도 없다. 주제를 좌파로 끌고 갈 필요도 없다. 영화의 5%만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살짝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는 게 원래 좌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2차 대전 직후입니다.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이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영화계에서는 놀랍게도 지난 10년이 훌쩍 넘도록 이런 식의 좌파 영화가, 좌파적인 코드가 5% 좌파 코드를 씹는 영화가 즐비했습니다. 꼭 1년 전 지난해 가장 히트했던 영화가 뭡니까?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담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1년 전 국제시장이 의미 있는 반격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1000만 고치를 넘어서 역대 흥행에서 2등인가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명량이 1위고 국제시장이 1300, 400 정도를 하면서 2등에 올라섰습니다. 이건 우파 영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굳이 잘 만들어졌느냐?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좌파 코드는 없는 겁니다. 할리우드 극작가가 얘기했던 5% 사회주의, 공산주의 메시지, 좌파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안했던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괴물, 변호인, 태극기 휘날리며, 문득 까먹었지만 실미도, 웰컴 투 동막골, 광해 왕이 된 남자, 한국 영화를 빛냈다라고 얘기하는 영화들은 제가 볼 때 모조리 거의 대부분 좌파 코드에 충실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무 감독이 나와서 자의적으로 아무 얘기나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화 얘기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7년도인가 개봉한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이 1000만을 돌파한 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상업영화 최초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제작자도 잘 압니다. 옛날에 잘 알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제가 볼 때 완전한 거짓 선동의 덩어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선동의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청 앞에서 시민군들이 쫙 도열을 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국심에 넘쳐서 우리 애국가를 열렬히 재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수부대원들이 거총을 하고 조준사격을 합니다. 빠바방 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실을 압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무수히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적인 픽션이라는 이유로 이런 장난을 쳤습니다. 자, 왜 이런 장난을 쳤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 휘날리면서 전쟁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고 형제가 헤어졌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여기선 더 지독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 지난 10년이 훌쩍 넘도록
대한민국의 1,000만 관객을 돌파했네, 뭐 했네 하면서 화제작들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좌파 코드가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영화는 원래 그런 것이야. 창작의 자유를 이유로 그런 픽션의 나래를 피워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1강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 민중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게 80년대 사회과학 시대에 10년을 먼저 있었고 그 안에서 민족운동, 민중운동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김미중이 발광했던 그런 문화운동, 학술운동이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대로 해서 펼쳐집니다. 그게 펼쳐지면서 영화판에도 좌파의 물결이 넘실넘실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1980년도에 가면 벌써 장산곤 매라고 그래서 현실 변혁의 투쟁 수단으로서의 영화가 실험 영화들이 무시 독립 영화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애들이 물 만났습니다. 언제 물 만났는지 아십니까? DJ 정부가 집권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물을 만납니다.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는 영화라고 하는 장르의 가치를 엄청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선동 수단으로 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붓습니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는 아까 말씀대로 민중문화운동에서 자라난 386 세대들이 영화판을 장악하고 그 동시에 정부 권력이 뒷돈을 대주면서 산업으로서 빅뱅을 합니다. 좋습니다. 산업으로서 빅뱅을 했지만 영화는 멍들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온전한 대한민국이기를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영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대한민국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웰컴 투 동막걸 기억해 보십시오. 반미 코드도 많습니다. 반외세. 미국 때문에, 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친북한적인 게 또 굉장히 코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뿌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학을 포함한 영화, 미술에서 번져나갔던 민중문화운동, 1970년대 시작된 민중문화운동이 뿌리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영화의 좌편향이 시작됩니다. 그 민중문화운동은 누가 만들었냐? 다시 우리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종북, 숙주, 3인방이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강 때 제가 한 얘기를 반복해 보십시오. 태백산맥의 저자, 소설가 조정래가 저는 종북, 숙주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과학의 대부로 불리는 한양대 교수 리형이 원래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리형이 8억인과의 대화의 저자. 1999년도 연세대 대학원 신문에서 이 사람을 20세기 한국 최고의 한국 사상계 스승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이영희가 한국 사상의 스승이 돼야 됩니까? 종북 좌파의 스승이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문학평론가 백낙청, 세 사람이 문화예술계 좌파 천지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에 저 자세한 디테일은 그 다음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강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성, 꽃뱀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넌센스 퀴즈에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뻘쭘하고 있었더니 그분 얘기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쉽습니다. 꽃은 보지 말고 뱀만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좋은 겁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지적 문화적으로 상승시켜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독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